여러분, 혹시 공포의 소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포의 소리요? 네, 예전 공장에서 들리던 공포는 뭐랄까 쾅쾅 하는 아주 육중한 유압 펌프 소리였어요. 기름 냄새 나고 막 굵직한 전선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아, 그렇죠. 기계의 괴물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데 2024년 4월에 그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미세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서늘한 윙 하는 전기 모터 소리만 남았죠. 바로 그게 현대차 그룹의 심장,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완전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신형 아틀라스의 소리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소리의 변화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과거의 기계음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강력하다 막 외치는 것 같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의 그 전기 모터 소리는 거의 침묵에 가깝죠. 유령처럼 정말 소리 없이 다가와서 인간의 동작을 완벽하게 재현하거든요. 심지어 관절을 막 360도로 비틀면서 인간은 상상도 못할 자세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술의 진보가 경이로움을 넘어서서 약간 위협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정말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도 상상 한번 해보시죠. 바로 오늘 당신의 옆자리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이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특이해요. 점심을 안 먹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요. 노조조끼 입고 머리띠 두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죠. 여러분이 8시간 일하고 퇴근할 때 이 친구는 배터리팩만 딱 교체하고 다시 16시간을 더 일합니다. 24시간 내내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비교가 훨씬 더 섬뜩해지죠. 그렇죠.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 평균 연봉이 각종 복지 포함하면 1억 원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철의 신입사원 아틀라스의 예상 몸값이 약 3천만 원 수준입니다. 3천만 원이요? 네, 한 달 유지비라고 해봐야 전기료 40만 원 정도가 전부고요.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해도 1년이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와, 사실 지금까지는 다들 에이, 그래도 사람 손맛을 어떻게 따라가냐. 복잡한 전선 연결하고 시트 구겨 넣는 섬세한 작업은 사람만 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단순한 로봇 기술 소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 일명 아틀라스 공포의 실체를 아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먼 미래의 SF 영화가 아니죠? 아닙니다. 바로 하반기 울산 EV 전용 공장에서 벌어질 생존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탐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 대화가 끝날 때쯤이면 이 질문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여러분의 일자리는 월 40만 원짜리 전기료를 내는 로봇보다 정말로 경제적입니까? 이 사태의 복잡성을 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2025년 울산의 한 돼지국밥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세 명의 인물이 아주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네, 이 세 인물이 각각 다른 현실을 상징하죠. 어떤 인물들인가요? 첫 번째는 지문대리, 45세 현대차 생산직 20년 차 베테랑입니다. 평생 엔진만 조립해온 장인이죠. 이분은 대체 가능성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는 현장 노동자를 대표하고요. 두 번째는 박 사장님, 58세의 1차 협력업체 대표신데 끝없이 오르는 인건비랑 구인난에 시달리다 못해 로봇 도입을 간절히 바라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대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 32세 본사 생산기술팀 소속인데 효율성, 데이터, 글로벌 경쟁 이런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냉철한 엘리트입니다. 그들의 내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김 대리가 먼저 포문을 열죠. 이 연구원, 이번에 신공장에 들어온다는 그 아틀라스인지 뭔지 진짜로 생산 라인에 세운다며 그거 들어오면 사람 몇 명이나 빠지는 거야. 와, 이건 정말 직접적인 공포의 외침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연구원은 아주 냉정하게 안전이라는 논리로 딱 받아칩니다. 선배님, 오해십니다. 배터리팩 옮기거나 차체 하부에 코팅제 뿌리는 것처럼 위험한 공정에만 한정됩니다. 사람이 하면 유독가스 마시고 허리 다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노조도 반박하기가 어려운 명분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때 협력업체 박 사장이 끼어들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김대리, 자네는 정말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빚을 내서라도 그 로봇 들여놓고 싶어. 걔는 적어도 4대 보험 내달라, 에어컨 바꿔달라 이런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야. 와, 여기서부터는
정말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군요. 대기업 정규직하고 중소기업 사장의 현실 인식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요. 김 대리도 물러서지 않죠. 사장님, 그게 바로 시작이라니까요. 처음엔 힘든 일만 시키겠죠. 근데 그 로봇이 AI로 학습을 한다면서요. 그러다 나중엔 내 자리까지 뺏으면 어떡합니까? 아, 이 대목이 핵심이네요. 단순 업무 대체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 이 지능적 위협을 감지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 연구원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MW 공장에 투입된 경쟁사 로봇은 24시간 오차 없이 일합니다. 중국 BYD는 로봇으로 원가를 30% 낮췄는데 우리만 사람 냄새 찾다가 다 같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거는 뭐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효율성의 논리네요. 네, 이 대화가 바로 아틀라스 공포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의 로봇은 특정 위치에 고정돼서 용접이나 도색 같은 단일 반복 작업만 하는 로봇 팔이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아틀라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다리가 있다는 점 때문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공장 자동화 로봇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고 솔직히 바퀴 달린 로봇이 훨씬 안정적이고 빨라 보이거든요. 두 발로 걷는 건 좀 불안해 보이는데 왜 하필 이 다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포인트거든요. 네. 바퀴 달린 로봇이 효율적이려면 바닥이 완벽하게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해요. 즉, 공장 전체를 로봇에 맞춰서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아틀라스의 두 다리는 기존 공장 설비를 뜯어고칠 필요 없이 사람이 일하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 일하던 자리에 그대로요? 네, 기존의 모든 공장은 사람의 신체에 맞추어 설계됐잖아요. 계단이 있고 좁은 통로가 있고 작업대 높이가 정해져 있죠. 아, 아틀라스는 김 대리가 서 있던 바로 그 발판 위에 서서 김 대리가 쓰던 그 전동 드릴을 손에 쥐고 똑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김 대리가 느끼는 완전한 대체 가능성의 공포의 실체인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새로운 로봇 도시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도시에 로봇이 걸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돼지국밥집의 논쟁은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훨씬 더 근본적인 힘들이 충돌하는 현장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감정을 싹 배제하고 보면 이 변화는 거의 필연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힘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필연적이요? 네, 저희는 이걸 7가지 톱니바퀴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톱니바퀴들이 하나씩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게 되죠. 첫 번째 톱니바퀴는 방금 이야기 나눈 것과 연결되겠네요. 왜 하필 인간의 형태인가 하는 점 말이죠. 네, 첫 번째는 폼 팩터의 역설입니다. 만약 공장을 처음부터 새로 짓는다면, 즉 그린필드라면 컨베이어 벨트랑 고종형 로봇으로 가득 채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네. 하지만 현대차는 전 세계 수십 개의 기존 공장, 브라운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부수고 새로 지을 순 없잖아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니까요. 그렇죠. 인간형 로봇은 이 수십조 원의 기존 자산을 버리지 않고도 자동화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저렴한 열쇠인 셈입니다. 아, 두 번째 톱니바퀴는 뭘까요? 기술적인 측면일 것 같은데요. 전동화라는 이름의 침묵입니다. 구령 아틀라스는 유합식이라서 힘은 좋았지만 기름이 쇠고 시끄러웠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신형은 완전 전동식입니다. 이건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와 배터리 기술이 로봇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 기술들을 이미 내재화하고 있죠. 현대모비스의 정밀 모터, 현대차의 배터리 시스템이 아틀라스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로봇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과 시너지를 낸다는 거군요. 그렇죠. 로봇을 많이 만들수록 자동차 부품 단가도 떨어지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거네요. 로봇 사업과 자동차 사업이 서로를 키워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톱니바퀴는 가장 현실적인 비용의 데스밸리 탈출입니다. 비용이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가격이 1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와, 그런데 기술 발전과 경쟁 심화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죠.
현대차 생산직 1인당 연간 비용이 약 1억 3천만 원인 걸 감안하면 로봇 가격이 3천만 원대로 떨어지는 2026년경에는 2026년이요? 네, ROI, 즉 투자금 회수 기간이 1년이라는 마법의 숫자가 달성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순간이죠. 네 번째 톱니바퀴는 조금 민감한 주제입니다. 노란봉투법과 파업의 함수인데요. 이게 노동계의 수건인데 오히려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파업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 파업하지 않는 노동자, 즉 로봇의 매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노조의 저항이 강해질수록 회사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로봇 도입의 명분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복잡한 함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울산 EV 신공장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 공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아예 판이 다른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은 현대차가 오랫동안 실험해온 셀 생산 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테스트베드예요. 셀 생산 방식이요? 네.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지고 로봇이 차체를 들고 각 공정 셀을 돌아다니면서 인간과 협업하는 구조죠. 이곳은 처음부터 로봇과의 협업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기존 공장에서 노조가 가졌던 영향력이 미치기 힘든 새로운 영토입니다. 여섯 번째는 품질의 육시금화입니다. 인간은 감정과 컨디션의 동물이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로봇은 새벽 3시에도 폭염이 내리쬐는 오후 2시에도 언제나 설정된 값 그대로 똑같은 토크로 나사를 조입니다. 특히 제네시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요구하는 완벽한 단차나 마감 같은 감성 품절을 구현하려면 역설적으로 감정이 없는 로봇의 절대적인 정밀함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근본적이고 거대한 일곱 번째 톱니바퀴. 바로 인구절벽이라는 시한폭탄이겠군요. 이것이 모든 논의의 종착점입니다. 노조는 일자리를 뺏지 말라고 외치지만 통계는 아주 냉정하거든요. 네. 향후 10년 안에 현대차 생산직의 절반 이상이 정년퇴직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고요. 네. 즉, 로봇 도입의 최종 목적은 인력 해고가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정말 이제 인간의 시대는 끝났구나. 터미네이터의 세상이 오는구나 싶으실 겁니다. 이 7가지 톱니바퀴가 너무나도 견고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놓치고 있는 진실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일학입니다. 언론이 과장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이걸 저희는 5가지 진실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진실이요? 네. 첫 번째 오해. 내일 당장 로봇이 내 자리를 뺏을 것이다. 이거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실은 아니요에 가깝습니다. 아직은요. 시범 투입되는 아틀라스는 아직 단독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요.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아직 인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벽한 독립노동자가 아니라 일종의 인턴이나 어시스턴트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향후 최소 5년은 인간을 완전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인간을 돕는 코봇, 즉 협동 로봇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코봇이요? 네, 무거운 부품을 로봇이 들어주면 인간이 정교하게 조립하는 시기죠. 인간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로봇은 모든 걸 다 잘한다. 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형 아틀라스도 여전히 유연한 물체, 플렉시블 오브젝트를 다루는 데는 쥐약이에요. 유연한 물체요? 네, 빽딱한 금속 부품은 정교하게 잘 집지만 뱀처럼 흐물거리는 전선 뭉치,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죠. 그런 걸 정리하거나 미끄러운 고무 패킹을 정확한 위치에 미세하게 끼워 맞추는 작업은 인간의 촉감과 경험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 조립 라인의 약 30%는 이런 비정형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영역은 당분간 신의 손을 가진 베테랑 기술자들의 영역으로 남을 겁니다. 세 번째 오해. 노조가 결사반대하면 도입 못한다. 과거에는 이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변수 때문이죠. 법이요? 네, 바로 그 법과 명분이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험한 공정에서 인력을 배제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법적, 도덕적 명분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죠. 노조가 위험하지만 우리가 계속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죠. 즉, 로봇은 안전이라면 이름의 트로이의 목마를 타고 공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노조의 협상 전략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로봇 도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로봇세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기술 경쟁에 관한 건데요. 보통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최고로 치고 아틀라스는 2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현장의 시각과는 좀 다르다고요. 주식시장의 평가는 그럴지 몰라도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피지컬 능력은 압도적입니다. 피지컬이요? 네, 테슬라 옵티머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학습 능력, 즉 뇌가 뛰어나죠. 반면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년간 쌓아온 로봇공학 기술, 즉 운동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 비유하자면 현장 관리자에게 머리는 좋지만 힘은 없는 서울대생 옵티머스와 힘세고 일머리 좋은 최대생 아틀라스 중 누굴 뽑겠냐고 묻는 것과 같아요. 공장은 당장 일 잘하는 체대생을 원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오해.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생산직만의 문제다. 바로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생성형 AI가 사무직, 화이트 칼러의 일자리를 위협하듯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은 생산직, 블루 칼러의 일자리를 위협하죠. 네. 하지만 위협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로봇이 수백 대 들어오면 누가 필요할까요? 그 로봇들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로봇 관리자, 로봇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공정 효율을 높이는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해집니다. 아,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생산직의 블루 칼라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새로운 직군, 뉴 컬러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옷을 갈아입는다면 오히려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정말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현대차 울산 공장의 아틀라스 공포는 단순히 한 기업의 노사 갈등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죠. 이것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노동의 종말과 새로운 노동의 시작, 바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말해지듯 증기기관을 부수던 러다이트 운동이 산업혁명의 흐름을 멈추지 못했던 것처럼 이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반대가 아니라 속도 조절과 분배의 문제입니다. 속도 조절과 분배요? 네. 로봇이 만들어낸 막대한 부와 이익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주주와 경영진에게만 집중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자리를 위협받는 김대리의 재교육 비용으로 쓰여야 할까요?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로봇 도입을 반대한다는 피켓을 내려놓고 로봇이 번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계산기를 진지하게 두드려야 할 게임이다. 돼지국밥집에서 나눴던 그 세 사람의 대화가 다시 떠오르네요. 박 사장의 경영난, 김 대리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 이 연구원의 혁신에 대한 야망. 이 세 가지가 파국이 아닌 공존으로 나아갈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고 준비하지 않는 개인과 사회에게 미래는 디스토피아로 다가올 것이고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자에게는 상상 이상의 유토피아를 경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 저희 행복한 경제학이 던진 이 묵직한 화두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단계 높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 진행을 높이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유익한 경제 이면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